2013년 5월 26일 경북 경주 건천읍의 어느 저수지,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낚시꾼은 저수지 위에 떠있는 마네킹 같은 물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네킹이라고 보기엔 무척 정교해 보였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만져보니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낚시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25일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여성 남모 씨였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대학생 남모 씨는 발견 이틀 전이었던 5월 24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을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택시를 불러 남 씨를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지인들은 그녀가 택시에 타는 모습까지 지켜봤는데요. 이들의 헤어진 시각은 25일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딸에게서 어떤 연락도 없었기에 불안했던 어머니가 25일 오후 7시경 대구 중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6일 시신이 저수지에서 발견된 것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남 씨의 상태는 굉장히 처참했다고 합니다. 시신에 입혀져 있던 옷의 상태로 보아서는 성범죄를 당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었습니다. 목에는 무언가에 졸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얼굴에는 심각한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윗니가 4개나 부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심한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했지만 지인들의 증언에 따라 마지막에 피해자가 탑승했던 택시의 운전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배합니다. 톨게이트에 기록된 CCTV 화면 등을 분석한 경찰은 피해자 남씨가 발견된 지 5일째가 되던 날인 5월 31일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런데 혐의점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상태로 미루어 봤을 때 과격한 몸싸움을 벌였을 것이 분명했지만 해당 택시기사의 손과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는데요. 거기다 해당 택시기사는 전과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혹시나 택시 내부도 샅샅이 조사했지만 그곳에서도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로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남 씨를 태웠던 당일의 진술 내용에서 경찰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피해자 남 씨를 태워가던 도중에 웬 남자가 갑자기 택시를 두드리기에 차를 세웠고 남자는 막무가내로 택시에 탑승하며 자신이 남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차의 방향을 강제로 돌렸다고 하는데요. 처음 피해자가 가자고 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목적지를 대구의 북구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점으로 봤을 때 범인이 확실한 듯한 이 남성은 아마도 그 부근에 거주 중이거나 해당 지역에 익숙한 사람일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졌던 술집의 CCTV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날 피해자의 테이블에 합석을 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봐서는 피해자나 일행과 알던 사이는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보였는데요.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이 합석을 했지만 피해자와 일행들이 너무 불편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관심을 표현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해당 남성을 술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남성이 마지막으로 하차했던 북구의 산격동 근처 CCTV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6월 1일 해당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놀랍게도 남성이 검거된 곳은 바로 피해자 남씨와 해당 남성이 처음으로 만나서 범행의 발단이 되었던 바로 그 술집이었습니다. 태연하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곳에 다시 갔다가 그곳에서 덜미를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검거된 남성의 이름은 조명훈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 중이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북구 산격동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차례차례 내놓자 결국 범행을 시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명훈은 상세한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이날 CCTV 내용과 택시기사의 진술대로 조명훈은 술집에서 쫓겨난 뒤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자신도 다른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가 잠시 신호대기에 걸려 멈춘 사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에 마음대로 합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거주 중이던 산격동에서 하차한 뒤 근처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를 범하려 했지만 마침 그날 모텔이 전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취 중이던 원룸에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원룸에 데려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격렬하게 조명훈에게 반항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결국 조명훈은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실패하자 범행을 도중에 그만두고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끝내 그녀를 해쳤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공익근무 중이던 곳에 연락해 아프다고 휴가를 낸 뒤 렌터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조명훈은 당시 여자친구도 있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난 그날에도 태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장난스러운 문자를 주고받았고,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술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가는 대범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검거 직전까지도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에게 추근대고 있었다고 하니 여러모로 참 대단하네요. 게다가 놀랍게도 그는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성범죄 전과자가 아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신상이 공개된 인물이었는데요. 또 조명훈이 검거되자 다른 피해자도 나타났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조명훈이 2013년 2월에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도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했다고 하며,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자 전문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자랑을 자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조명훈의 SNS에 쓰여진 문구 중에는 자신이 10번 찍어 안 넘어간 여자가 없다는 내용도 있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여죄를 추궁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과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범행을 벌이기 전에도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벌인 범행이었던 데다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시켰습니다. 검찰에서는 조명훈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통해 영원히 그를 격리하고 평생 감옥 안에서 반성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서 그는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명훈은 과거 청송교도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경북 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네요. 이미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과자였음에도 끝없이 피해자를 물색하던 모습과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또 술집을 갔던 모습 등 그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무서울 정도의 도착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조명훈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